이번 이야기는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직접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는 작은 세계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상대와 절대 세계,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를 모두 다루죠. 그리고 물리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물리학이 의식의 문제를 다룬다는 건 참 희한한데, 사실은 뭐 양자 물리학자들이 의식의 세계를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이제 의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세계의 그 의식이 갇힌 상태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말고 했을 때 그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그 대상으로 현상을 살피는 것이 이제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양자물리 세계의 현상은 이제 시공간을 벗어난 현상을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원적 시각의 틀, 인식의 틀이 이제 상대 세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의식은 이제 이원적 상태에 있는 거죠.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데, 양자 세계 현상은 이제 시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낮은 장에서는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눈으로는 이제 절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말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과론의 문제죠. 인과론을 접목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과론은 이제 상대 세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공간적인 편차를 두고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하나가 결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이제 관찰할 때 둘 사이의 이제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입증하는 것이 인과론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이제 시공간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임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구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뭐 인과론의 틀로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현상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현상은 인식할 수 있지만은 그것의 원인을 알 수 없다. 말장난 같은 말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양자 물리학을 태동시킨 사람은 사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점을 고민했던 겁니다. 현상은 일어나는데 그것을 또 인지할 수도 있고 그것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의식의 틀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것이지 영원히 그것이 원인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죽음 직전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진리상에서 보면 그건 아인슈타인은 영원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의식이 한 단계 도약을 한다면 물론 그것은 저절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시공간 안에 의식이 갇힌 상태에서는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천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뭐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느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의식은 이제 과학자로서의 최고, 뭐 더 이상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곳이죠. 499였습니다. 의식 지도상에서. 근데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는 1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500이죠. 500이라는 것은 의식 지도상에서 보면은 물리 세계에서 의식이 탈출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어가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보면 몸으로부터 의식이 탈출하는 시점이 500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영적인 자아, 우리 이제 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물리 세계, 하나는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인 6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세계를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시작되는 거죠. 프로이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의식 수준이 똑같았죠. 499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할 수 아는 게 아니라 관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융은 뭐 윤회의 문제도 다루기도 하고 물리세계를 벗어난 영적 세계까지도 심리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 지도상 500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물리세계가 무너지는 물리세계가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없는 용서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몸이 나라는 사실을 하나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용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실험 중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은 양자를 이제 두 개의 슬릿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실험입니다. 관찰자가 있을 때 그리고 관찰자가 없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좀 다릅니다. 관찰자가 없을 때는 이제 간섭무늬가 생겨서 파동이 그려지죠. 관찰자가 있을 때는 입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희한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사실 양자 물리학자들의 이제 화두가 됐죠. 왜 그 관찰자가 등장하는지 여부만으로 하나는 입자로, 다른 하나는 멀쩡하게 파동으로 드러나냐? 그러니까 하나는 단절로, 하나는 연속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진짜냐 이런 이제 고민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 현상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상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세계가 뭔지, 절대란 무엇인가 이런 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고요. 의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와 그리고 물질 세계 형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형상으로부터 의식이 탈출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묶여있던 의식이 초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와 절대를 넘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상대 세계와 현상 세계,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세계인 절대 세계를 의식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가 있는 상태죠. 상대 세계는. 다른 하나는 자아가 없는 무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의 현상, 이 현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원리를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면 관찰자 양자죠. 관찰자와 양자 그 모두를 의식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실제로 인류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모두 이제 만물을 의식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의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을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의식이라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절대 상태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죠. 대승불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 유식론이라고 합니다. 유식이라는 얘기는 오직 그 알아차림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는 사실 의식을 얘기한다는 얘기고요. 그것만이 실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피면 에너지 세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예, 그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가 등가 원리가 성립한다는 E = mc 스퀘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세상을 깊이 살피면 그 안에 이제 의식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슬릿 실험이 바로 그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질로 보이는 것이 에너지로 조금 더 의식이 상승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또 에너지로 보이던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의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의 실제는 의식이다. 구분할 수 없는 의식, 절대 상태의 의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결국 이제 이 입자와 그러니까 양자를 의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관찰자 또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찰자가 양자를 바라보는 것은 의식이 의식을 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관찰자라는 아의 입장,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관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양을 달리
다르게 드러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있다면 보는 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대상이 결정된다. 자, 관찰자의 입장이 상대 세계에 묶여 있으면 그러면은 상대 세계의 관점으로 입자가 보인다. 입자로 드러나게 되죠. 구분된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찰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 상대 세계의 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절대 상태의 파동만 보이게 된다. 본래 상태죠. 예, 본래 상태의 파동만 보인다. 우리는 이제 객관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하는 것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예, 보는 자, 나의 입장과 상대에 보이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주관의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지거나 뭐 느끼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주관의 상태에 따라서 객관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이 비추는 그림자라고 보는 거죠. 주관이 비춘 거울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거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이런 그 양자의 세계, 작은 세계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마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붓다는 좀 더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붓다는 연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기법을 이야기했죠. 연기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연이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붓다의 연기법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과 저것은 주관과 객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이것을 그냥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라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살거나 아니면 동시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주관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주관이 객관을 결정하는 거죠. 둘은 항상 동시에 죽고 동시에 사는 하나임의 상태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의 수준을 따라서 모든 존재가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의식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붓다는 연기법을 알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진리를 모두 알게 된다라고 했을 정도 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했죠. 예. 붓다는 의식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이 눈높이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드러난다 라는 말을 했죠. 다르게 표현을 의식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지옥에 있는 자가 있다면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의식이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세상은 천국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식이 신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신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붓다가 본 세상입니다. 의식의 눈높이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붓다의 연기법을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이 경험을 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현상 세계에 의식이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돼서 충격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번 생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언제나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이 다가오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 세상이 전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중 슬릿 실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관에 자아가 있는 상태가 되면 상대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입자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또한 몸에 갇힌 상태, 의식이 갇힌 상태로서 개체로 보이게 되죠. 나는 무엇인가? 몸입니다. 그때는 그걸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부터 모든 의식과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 안에 나라는 경계를 몸으로 딱 한정 지은 거죠. 그러면 입자가 되는 거죠. 개체가 됩니다. 그럼 그런 의식의 상태에서는 세상은 뭐로 보이냐? 입자로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공간 안에 의식이 갇힌 거죠. 그리고 주관인 이제 자아가 사라지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입자는 사라지고 파동이 일어납니다. 주관이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 하나의 상태, 연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상세계 또한 사라지는 거죠. 연속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단절이 끊기죠. 그러니까 주관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상대 세계는 뭐 입자로 드러났다가 파동으로 드러났다가 하는 겁니다.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자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 안에 의식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사라지게 되면 파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죠. 이것을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입자로 보는 자, 에고가 사라지면 보이는 대상도 동시에 사라지죠. 에고가 죽은 겁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은 무슨 뭐 실체가 무엇이 있어서 죽은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에고라는 것이 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가 과거에는 상대 세계에 묶여 있던 것이고 그 상대 세계에 묶여 있던 의식이 풀린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 세계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세상은 흔적도 없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관이 달라지니까 객관이 변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초월을 된다는 얘기, 에고가 죽는다는 얘기,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상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겠죠. 순간적으로 오감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만 남느냐? 구분 없는 상태의 존재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의식과 참나의 빛, 의식이 참나의 빛에 이제 감싸이게 됩니다. 생각은 일어날 수가 없죠. 생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단절된 상태, 구분이 일어나야 생각이 일어납니다. 침묵이 이어지게 되죠. 시공간적 개념들은 모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 상태를 맛보는 깨달음의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의식만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나의 빛만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나가 사라지면 이제 상대 세계가 사라지죠. 여기서 나는 이제 구분된 존재입니다. 절대인 하나와 독립되었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 구분 의식을 가진 의식의 상태를 나라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구분 의식의 상태가 머무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의식이 구분 의식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의식은 몸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 세계의 윤회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가 사라진 상태, 구분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의식이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 세계를 벗어나서 구분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전부의 상태죠. 연속의 상태고. 그 상태를 경험하고 다시 이제 현상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양자 물리학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오묘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히 풀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카르마를 해체함을 통해서 의식을 가두는 힘이죠. 그것을 이제 무너뜨림을 통해서 의식을 점진적으로 이제 진전시키게 됩니다. 인류의 의식 상승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몸을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의식이 이제 시공간을 벗어난단 말이죠. 그 단계가 깨달음입니다. 윤회계를 벗어나게 되죠.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이제 참나 채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이제 우주의 본질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의식은 이제 비어 있음의 상태, 없음의 상태, 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참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나게 되면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신과 완전한 합의일에 의식적 합의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화신에 이르게 되죠. 크리슈나나 붓다, 예수가 이제 도달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감도 완전히 맞죠. 파동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빛만 관찰됩니다. 오라가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오라는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상태는 이제 전에 깨달음의 상태에서 경험했던 그것과는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런 카르마를 해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자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아가 남아 있었던, 그리고 부분적 인식의 한계에 머물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극점에서 북극 같은 곳에서의, 북극에서의 그런 오라가 펼쳐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통 빛으로 물결치는 그런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부의 상태의 의식이 머물렀을 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제 존재는 오라를 방사하게 되고, 그 오라는, 방사된 오라는 인류의 부정성, 카르마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집단, 인류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의 카르마를 해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개체는 그때는 이제 전부의 힘이 통하는 통로가 되고 신의 도구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붓다가 말했듯이 이제 번뇌가 끊겼다. 일체의 번뇌가 끊어졌다라고 했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